밤의 찌꺼기입니다. 2017년 늦여름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 앞으로 사진 몇 장이 도착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의 아랫배에 새겨진 낯선 문양이 담겨 있었어요. 언뜻 보면 그냥 문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의 이니셜을 조합해서 만든 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자발적으로 이걸 새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 몇 장이 무려 20년 가까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대한 조직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넥시움. 표면적으로는 그냥 자기개발 세미나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여성들에게 극단적인 식단을 강요하고 몸에 낙인을 찍고 도망칠 수 없도록 미리 약점을 잡아두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에 할리우드 배우와 재벌가 상속녀까지 자발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걸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98년 뉴욕주 올버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키스 라니에르라는 남성이 여기서 넥시움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발음은 넥시엄에 가깝고요. 얼핏 들으면 제약회사 이름 같기도 하죠. 실제로 그 느낌을 노리고 지은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라니에르는 이게 첫 사업이 아니었어요. 1990년대에 회원제 할인 서비스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불법 다단계 구조로 판명나면서 여러 주에서 제재를 받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겪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좀 무서워요. 상품을 파는 대신 사람의 마음 그 자체를 팔기로 한 겁니다. 넥시움은 절대 종교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신도 없고 교리도 없고 대신 이성 탐구라는 독자적인 심리 기법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 기업입니다. 라고요. 종교 냄새가 전혀 안 나니까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넥시움의 핵심 프로그램은 Executive Success Program, 줄여서 ESP였습니다. 며칠에서 몇 주씩 이어지는 집중 세션인데 여기서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 상처와 트라우마를 강제로 끄집어내는 훈련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조직이 다가가서 이게 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야 라며 위로를 건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다가와서 안정감을 주는 존재가 된다. 이게 통제 집단이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계급 체계까지 있었어요. 회원들은 목에 색깔이 있는 띠, 세시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흰 띠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갈수록 색이 바뀌었고 라니에르는 가장 위에서 뱅가드라는 칭호로 불렸습니다. 승급하려면 계속 돈을 내야 했고 상위 단계로 가려면 새 사람을 데려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직은 알아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을 들인 사람이 빠져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죠. 이미 너무 많은 돈과 시간, 인간관계를 쏟아부은 뒤였으니까요. 넥시움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린 건 유명인들의 합류였습니다. 미국 드라마 스몰빌에서 클로이 설리번 역으로 유명한 배우 앨리슨 맥이 여기 깊이 빠져들었고 나중에는 다른 배우들에게 조직을 직접 소개하고 다니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한 특별한 모임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해요. 유명 배우가 직접 권하니 의심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위스키 기업 시그램 창업자의 딸 클레어 브론프먼이 합류하면서 넥시움은 자금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브론프먼은 조직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고 내부 고발자나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이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성공한 배우와 재벌가 자녀가 함께한다는 것, 이게 신규 회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신뢰 신호였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다니는 곳인데 사기일 리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거죠. 진짜 전환점은 2015년입니다.
넥시움 내부에 여성들로만 구성된 비밀 서클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름은 DOS. 라니에르는 이걸 여성들에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스스로 절제력을 기르는 비밀 자매 모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입 조건도 독특했습니다. 신규 회원은 반드시 기존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조직의 존재 자체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어요. 내부는 철저한 상하 구조였습니다. 상급자는 주인, 하급자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제자. 이 관계가 피라미드처럼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 가장 꼭대기에 라니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과정에서 여성들은 담보라는 걸 제출해야 했습니다. 나체 사진이나 가족, 지인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개인적인 비밀 같은 것들이었어요. 명목상 이유는 조직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한번 발을 들인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아무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거든요. ESP에서 DOS로, DOS에서 담보로, 담보에서 그 다음 단계로 아주 천천히 한 단계씩 넘어갔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일부 내용은 플랫폼 정책상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DOS에 가입한 여성들은 극단적으로 낮은 칼로리의 식단을 강요받았고, 소작 기구로 하복부에 특정 무양을 새기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당시 이 의식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그 문양이 자연이나 원소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그림이라고 설명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라니에르 자신의 이니셜을 도안화한 문양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자신이 이 여성들을 소유물처럼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담보와 낙인으로 묶인 여성들 중 상당수는 결국 라니에르 본인과의 성적인 관계를 강요받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 중에는 만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 관계에 얽매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 여성은 훗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를 망가뜨려서 내 이야기를 할 힘을 되찾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여기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진 기억하시나요? 배우이자 조직의 초기 멤버였던 사라 에드먼슨. 그는 DOS에 가입한 뒤 낙인 의식까지 직접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결국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낙인이 남은 사진과 구체적인 증언을 들고 뉴욕타임스를 찾아간 겁니다. 바로 이 영상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이에요. 2017년 10월 뉴욕타임스가 이 내용을 일면 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기사가 나간 뒤 다른 탈퇴자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담보 시스템, 강요된 관계, 조직적인 세뇌 정황이 줄줄이 확인되면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2018년 초에는 뉴욕주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태가 커지자 키스 라니에르는 멕시코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FBI는 결국 멕시코 현지에서 그를 붙잡는 데 성공해요. 뒤이어 앨리슨 백과 클레어 브론프먼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도 차례로 기소됩니다. 2019년 6주에 걸친 재판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갈취공모, 인신매매, 강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자료 소지 등 다수의 혐의를 라니에르에게 적용했어요. 배심원단은 단 5시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중에는 여러 명의 피해 여성이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정서적 조종과 강요, 그리고 낙인이 남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 진술했는데요. 이 증언들은 배심원단뿐 아니라 지켜보던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0년 10월 키스 라니에르는 1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그를 잔인하고 조금의 굽힘도 없는 인물이라 평가하면서 미성년자와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무겁다고 지적했어요. 그런데 라니에르는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예요. 앨리슨 맥은 여성 회원들을 협박해 라니에르와의 관계로 몰아넣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그가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핵심 공범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레어 브론프먼 역시 불법 체류자 은닉과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조직의 공동 설립자였던 낸시 살즈만과 그 딸 로렌 살즈만을 포함한 여러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유죄를 인정하고 각자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넥시움 사건은 이후 HBO 다큐멘터리 The Bow와 스타즈의 드라마 Seduced로 제작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직은 사실상 해체됐고 회원들 대부분은 흩어졌어요. 그런데 피해 여성들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에 새겨진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일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린 사라 에드먼슨. 만약 그가 그 사진들을 갖고 뉴욕타임스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넥시움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결심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조직을 무너뜨린 셈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전혀 달랐고 때문이에요. 신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고 음침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건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럴듯한 자기개발의 언어,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뢰감이었죠.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이런 데 속을 리 없다는 확신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넥시움이 노린 게 바로 그 확신이었어요. 의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이런 조직들의 방식이니까요. 낙인이 찍히던 순간까지도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은 자신이 뭔가 잘못된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성장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믿었죠. 통제란 원래 그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빠져나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 누군가 나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걸 거부하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의심을 시작해야 할 때일 겁니다. 자기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20년 가까이 이어졌던 통제, 그리고 사진 몇 장으로 시작된 그 끝. 넥시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의 찌꺼기였습니다.